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입니다. 원인은 미국이 드디어 7월 말경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은 again QE, quantitative easing. 그러니까 다시 글로벌 금융 완화 시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은 지금 제가 여러 번 이 내용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한 4월 초, 3월 말 이때 제가 최초로 미국 시장 사상 최고치 랠리 펼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10일 워싱턴 회담 결렬되기 이전에 이미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 돌파했었고요, 그때. 그 다음에 다우하고 나스닥도 최고치 바로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워싱턴 회담이 깨지고 나서 5월 달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한 하순경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어게인 QE 다시 올 거다.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금융 완화 시대가 다시 시작될 거다. 그래서 미국 시장 사상 최고치 랠리 다시 펼칠 거다. 이렇게 영상을 다 올렸습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상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어저께 파웰이 금융 완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랠리 펼쳤습니다. 유동성 장세라면요, 미국이 경기 확장세 결국 지속될 가능성 매우 높고요. 이유도 돈 푼다는 거죠.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돈 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더 푼다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지금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한국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인하 방침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면 8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본 최근 금통위 마치고 나서 부총재인가 이 사람이 필요한 조치 하겠다. 이 말이 글로벌 금융 완화 시대가 가면은 일본도 거기에 따라서 완화시키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중공도 지준율 인하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중공은 지금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요,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준율 인하를 포함해서 이제 돈을 푼다는 방침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글로벌 금융 완화 시대가 다시 왔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 미국의 NEC,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커들러가, 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나프타를 대체하는 이것이 지금 멕시코에서는 압도적 다수로 지금 통과가 되었고요. 미국의 비준 절차 의회에 지금 게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통과되고, 그 다음, 금리 컷이 되면은 하반기에 미중 무역전쟁 합의 없더라도 GDP 3% 이상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커들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커들러가 미중 합의 없더라도 하는 이 말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미중 합의 안 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미중 합의가, 미중 무역전쟁 합의로 끝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래도, 그러니까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되더라도 미국 3% 성장 하반기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경제 성장 엔진은 어디가 될 것인가? 베트남, 인도 이런 동남아하고요, 멕시코 포함해서 미국입니다. 미국과 함께 베트남, 인도, 동남아, 멕시코 이런 곳이 성장 엔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EU 쪽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금융 완화가 들어가는 것은 경기가 정말 침체돼서 이 불황이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금융 완화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요. 경기는 사실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물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굳이 이런 금리 높게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성장세를 유지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과거 10년에 비교해서 너무 많이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기 때문에 성장된 경제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화폐금융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로 돈을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추가로 퀀티테이티브 이징, 즉 돈을 더 풀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매우 그 고용이 견조하고요. 소비도 아주 탄탄하고 게다가 물가도 낮기 때문에 성장세 유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장세에 편성하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동남아, 멕시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말까지 성장 가능성 저는 이제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가 그 견인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산업 분야가 지금 제시가 될 것입니다. 가령 그 텍사스나 이런 지역 같으면은 셰일 산업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완전히 그 셰일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미국이 지금 에너지 패권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분명히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5G나 4차 산업혁명이나 AI나 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여러 번 제가 제 매일 아침에 진행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의 웨이모가 뭐죠? 우리가 공유 택시를 부르면은 웨이모가 운전사 없는 웨이모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운전사 없이 자율주행하는 그런 그 상업용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분야가 리딩 산업이 되는 거는 좀 거의 뭐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장 엔진은 미국이나 이런 동남아 쪽이고 특히 베트남을 중심으로 인도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EU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본 경제도 그렇게 막 후퇴되고 꼬라박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꾸준히 그 재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미국이 저렇게 잘 나가니까 미국 주식을 한국에서 한국이라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렇게 따질 때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수수료 비싸고요. 환전해야 되고요.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ETF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개별 주식보다는 ETF를 좋아합니다. 레버리지 ETF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다우나 S&P나 나스닥 ETF 상품도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죠. 근데 이게 문제는 시간차가 발생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합성 ETF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기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거 말이죠. 분명히 한국도 글로벌 경기 확장에 수혜는 입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이게 지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 올라가면은 더 많이 올라갔죠. 즉 레버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없습니다. 오히려 디레버리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오르면 찔끔 오르고요. 내리면 와장창 박살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딜레마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이게 바로 국내 경제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네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문제점. 고비용 저효율 1번, 2번 사회주의화된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회주의화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시장은. 그 다음에는 사실상 사유재산 부정하는 이 상속제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경제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유수한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 안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 안 하고요. 한국 사람 고용 안 하고요. 해외로 나가버려갖고 해외에다가 투자하고 해외에서 생산하고 외국인들을 그 현지에서 고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을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소득이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늘어도 찔끔 늘고요.
글로벌 힘들면은 와장창 꼬라박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지금 한국의 문제입니다. 이거 대책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요 10년 갈지 20년 갈지 계속 간다고 봅니다. 예. 정말로 베트남한테 한국 경제에 추월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3, 40년 이대로 둬버린다면. 베트남이 한국을 추월한다고 할 때 만약 그 추월하는 그 주역이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기업들이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한국 기업들 엄청 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더 나가겠죠. 그래서 한국 투자 별로 매력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면서 제일 초월할 때 저는 작년 그러니까 금년 장에서 꺾어지기 직전까지 ETF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2X ETF 이거 주로 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 EX나 해서 둘 다 거의 손실을 안 봤습니다. 다 투자 관리 아주 매우 잘 했다고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유로 더 이상 ETF 레버리지는 쳐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심 종목에서 저는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저는 미국의 글로벌 대표 기업들, IT 분야 리딩 기업들, 그 다음에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한국에서 못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ETF를 할 거냐, 미국 ETF 할 거냐, 그것도 불편하니까. 그렇다면 남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대표 업종에 글로벌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전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글로벌 양적 완화 시대에 지금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테니까요. 분명히 시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글로벌 IB들 가령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시티은행이나 이런 글로벌 IB 선수들이 어떤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될 거냐? 반도체 기업은 편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5G건 AI건 자율주행이건 이런 것들이 리딩 산업군이 되는데 그럼 모두 핵심이 반도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에 있는 대표 기업들 편입할 거고 메모리 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더 낫다 이겁니다.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등짜리니까 1등 아니면 2등짜리는 집어넣어야죠.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은 일본 기업을 선택할 겁니다. 이게 글로벌 IB들의 투자 행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저는 운이 좋아서 어떤 5월달 하이닉스 주 폭락할 때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네,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지금 아주 수익률 아주 좋네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여튼 이런 이유로 하이닉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 그림 한번 보십시오. 5월달까지 그때 5월 이전에 한번 저는 운 좋게 잘 처분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5월까지 쭉 회복되고 하다가 워싱턴 회담 결렬되면서 또 화웨이 제재 왕창 이제 들어가고 미중 간의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하고 그런 와중에서 하이닉스는 이 반도체 화웨이에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화웨이 리스크 또는 차이나 리스크가 엄청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 급락했죠, 5월달에. 예. 근데 하여튼 덕분에 저는 이제 잘 주워 담아서 예전에는 ETF 레버리지하고 하이닉스 이렇게 나누어서 롱 포지션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제는 ETF 레버리지 다 할 걸 전부 다 하이닉스로 다 모아버렸습니다.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전이나 다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삼전보다 하이닉스가 낫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둘 다 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둘 다 살면은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좀 멍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 다 살 이유가 없죠. 둘 중 하나만 사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삼전이 있으면 하이닉스 살 필요 없고요. 하이닉스 있으면 삼전 살 필요 없고요. 이제 중공은 상당히 앞으로 힘들 거지만 한국 경제도 힘들 거고요. 그러나 글로벌 개별 기업은 저는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연 그래프 한번 쭉 보시면서요. 그 푸어도 보시고 기본적인 그 펀더멘털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과연 이번에 10만 원 넘길지 저는 그 궁금합니다. 예수 두고 봐야 되는 거죠. 10만 원 넘길지. 지금 지금 오늘자 그 7월 상순 수출이 감소하긴 했는데 감소하는 게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여전히 급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이 줄었습니다. 감소하는 폭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좀 진정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3분기 때 급작스럽게 이제 회복될지 그거는 약간 의문인데 분명히 4분기 이후에는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봄, 여름까지 간다면 과연 금년 내에 10만 원 넘길 수 있을지. 그래서 내년 봄 또는 여름까지 과연 20만 원 이상 볼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갖고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원고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준비했는데 까먹어서 인사말까지 드렸는데 치우고 다시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반드시 저는 해지를 반드시 하는 입장이어서요. 해지 수단은 뭘까? 이제 인버스 2X ETF를 저는 이제 해지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안 삽니다. 아직 지금 인버스 2X가 ETF 인버스 2X가 아직은 지금 좀 가격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덜 내렸다고 판단이 돼서요. 기본적으로 한 7,200원 밑으로 그래서 6,000원대 도달하면은 저는 본격적으로 해지 용도로 분할 매집할 작정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미수나 신용 절대로 안 합니다. 저 시스템에서 아예 그걸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말하자면은 장이 변했다라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기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 앤드 홀드 아주 순진한 전략입니다. 혹시 그리고 이게 투자하는 방법은 같은 종목이라도 같은 시장이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자기 투자 철학에 따라서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